됐어. 우리 저기 사회복지제도까지 다 했죠? 그치. 우리 이제 새로 나눠준 대단원 3단원으로 새롭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대단원 3단원, 이번에는 경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정치, 인권 파트를 했고, 정의 이야기를 했고,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통합적으로 또 바라볼 겁니다. 일단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 사회의 경제체제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본주의. 자, 자본주의의 의미를 보면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경제체제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는 내 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롭게 시장에서 교환을 하는 이런 체제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내 거, 네 거라는 개념이 옛날부터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내 거의 개념이 생기고 네 거의 개념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걸 자유롭게 교환하는 이런 시장 경제 체제를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 자본주의의 특징이 그 의미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징을 한번 보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 거의 개념,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활동의 자유도 보장됩니다.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런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거, 이런 거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사적 이익 추구를 인정해 줍니다. 이제 중세 유럽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죄악으로 여겼어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걸. 근데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뭔가 자기가 가진 것들을 교환하는 시장 경제 체제인데 미안해요. 시장 경제 체제. 자유롭게 교환하는 시장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의미와 특징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돼요. 흰색으로 쓴 거 보면은 안 중요한다는 거 알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되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역사적 전개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 내가 최종 마무리 자료를 나눠줬던가 여기? 나눠줬지. 거기 보면은 알겠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경제에서 어렵게 안 낼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는 그냥 애덤 스미스 정도 알아두면 되는데 다음 시험에는 이 전체적으로 좀 어렵게 낼 테니까 이제 잘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자, 일단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을 좀 보면 처음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그때의 자본주의가 이제 상업자본주의에서 시작됩니다. 자본주의는 상업자본주의에서 시작이 돼요. 자, 상업자본주의. 상업이라는 게 뭐예요, 상업?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미 있는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이 정도, 뭐 당근 거래도 하나의 상업 활동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물건을 사고 팔므로써 이윤을 얻는 자본주의 체제를 상업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얘네는 이윤을 추구할 때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를 하는 거죠. 이제 과정에서 이윤 추구. 결국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상업을 강조하는 거죠.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상업자본주의더라. 자, 그러면 상업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배경으로 상업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이게 물건을 사고 파는 자본주의가 등장했다라는 건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겠죠? 그지? 자, 그 배경이 바로 신항로 개척이에요.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새로운 상품 시장이 등장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역망이 확대되면서 상거래,
경제가 활발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상업자본주의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걸 강조하는 시대였어요, 그때가. 그때 당시의 시대가 절대왕정 시기였거든요. 여러분 이거 혹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기억이 나나요? 절대왕정? 기억나나? 절대왕정. 그러니까 절대왕이 지배하는 시대. 이 절대왕정에 경제정책이 있었었죠. 기억이 안 나면 지금 공부하면 돼요. 중상주의 정책.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거래를 중시한다 이거예요. 상거래를 중시한다. 말 그대로 상업을 중시하는 이런 경제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절대 왕들이 이제. 자, 그럼 이 중상주의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도록,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도록, 우리나라에 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게 중상주의 정책의 핵심이었죠. 이걸 통해서 이 절대 왕들은, 그러니까 절대 왕들이 이런 걸 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자본,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자본을 이렇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금을 확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이 자금을 확보했는데 여기서 확보된 자금이 이 바로 뒤에 나오는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죠. 바로 이번 이제 다음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우리가 당근 같은 걸 하면서 상업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당근을 통해서 중고거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상업 활동이잖아요, 그지?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산업을 가지고 있어. 막 그 중고거래를 하는 걸 가지고 우린 산업 활동을 했어. 라고 하긴 뭔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산업이라는 건 뭘까요? 산업. 산업이라고 할 정도면은 어떤 공장이 있고, 어떤 자본금이 있고, 거기서 막 노동자들 움직이면서 이럴 때 우리가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산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상업보다도 좀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고차원적인 일을 이제. 상업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물건을 사고 팔기만 하는 거였다면, 이제 산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공장도 있고, 거기에 노동자들도 부려가면서 뭔가 이제 체계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낼 때, 그때 뭔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치? 좀 더 뭔가 고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산업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 산업자본주의는 어떤 걸 핵심으로 삼냐면, 얘는 상품의 유통 과정,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 초점을 뒀다면, 얘는 상품의 생산 과정. 상품의 생산 과정. 그러니까 특히 제조업. 그러니까 이때 제조업이 흥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상품의 생산 과정을 통한 이윤을 추구했어요. 에서라고 합시다.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이윤 추구.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부가가치의 원천, 가치를 만들어내는 원천은 생산이 되는 거죠. 생산.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이 가치를 창출해내는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 치중하는 자본주의였다면, 이제는 여기서는 공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산업이 중시되는, 생산이 중시되는 자본주의였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산업자본주의가 가능하게 된 배경이 뭐겠어요, 이제?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뭔가 체계적으로 물건을 찍어낼 수가 있어. 그게 가능했던 건 바로 산업혁명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산업혁명.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공장제 기계공업이 시작되게 되고,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 생산을 하는 공장제 기계공업이 실시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물건을 찍어낼 수 있는 산업 자본주의로 변화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물건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에 엄청 도움을 준 사상가가 있는데 그 사상가가 누구냐? 애덤 스미스예요. 애덤 스미스 많이 들어봤죠? 애덤 스미스. 애덤 띄고 스미스 하는 게 좋아요. 애덤 띄고 스미스. 자, 애덤 스미스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국부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애덤 스미스는 시장을 중시합니다. 시장. 시장의 기능을 중시해요.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중시했냐면, 그러니까 시장을 중시한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시장이 모든 걸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업 자본주의 시대의 절대왕정, 이 절대왕정의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을 하는 거죠.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보호무역을 할 게 아니라 시장이 맡겨야 된다. 자유로운 상거래에 맡긴다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핵심 기능이 뭐냐면 바로 그 시장 가격이 되겠죠. 시장 가격. 여러분 가격이 내 기준에서 너무 높으면 안 살 것이고 내 기준에 딱 맞으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원이 그 시장 가격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기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애덤 스미스가 뭐에 비유하느냐? 여러분 다 들어봤을 텐데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하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은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 가격 기구에 자동 조절 기구를 자동 조절 기능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가격이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이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비싸다면 정말 필요한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그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 맡긴다면 정말 이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비유를 한 거죠. 이제. 가격 기구는 자동 조절 기능이 정말 효율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뭔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유방임주의. 아예 국가가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 그래서 이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하죠. 너희 정부 시장에 개입하지 마. 시장에 개입하면은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져. 너희가 할 일은 밤에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의 역할만 해야 돼. 야경국가론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최소국가론, 야경국가론. 상당히 저번에 배웠던 노직이랑 비슷한 맥락이죠. 이제 너희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그러니까 맥락은 다르지만 그 핵심은 같지. 정부는 작은 역할,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이 시장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 산업자본주의의 한계가 등장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시장에만 맡겨놨더니 너무 막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A에다가 사회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시장이 효율성에만 맡기다 보니까 사장님들은
싼값에, 노동자들을 싼값에 굴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싼값에 막 굴려먹고 착취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는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뭐 돈이 별로 안 드는 아동 노동을 시키다 보니까 아동 노동이 빈번해지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왜 가진 자들만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자들은 더 못 가지느냐. 우리는 평등한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자, 그럼 이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일단은 이 지금의 사회 문제, 빈부격차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자본가들이 생산수단, 그러니까 생산수단이라고 하면은 공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을 자본가들이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지 말고 생산수단을, 공장을 국가가 공유하자. 그러면 지금 이런 것처럼 자본가의 착취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국가에 의해서 계획적인 생산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평등한 분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평등한 분배.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평등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이러니까 생산수단을 국가가 공유하고 국가에 의해서 계획적인 생산을 하면서 평등한 분배를 해서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이 계획적인 생산과 관련해서는 자 우리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체제였어요. 사회주의에서 강조하는 이 계획적인 생산, 계획경제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시험 끝나고 1차 고사 끝나고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계획적인 생산을 강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이런 이념 대립이 있었었죠. 이게 첫 번째 한계였어요. 문제가 발생했어. 시장의 자유에 맡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독점 자본주의가 등장합니다. 19세기 후반에 독점 자본주의가 등장해요. 자, 여기가 생산을 강조했잖아요. 생산을 하면 소비는 따라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그걸 다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너무 많이 생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남아돌기 시작하는 거야. 생산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기업은 이런 상황에서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기업이 무너지게 되고 소수의 아주 거대 기업들만 살아남게 돼요. 독점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독점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겠죠. 그치? 경쟁이 이루어져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한 거예요. 애덤 스미스는 분명히 시장에 맡겨놓으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독점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더라. 시장 실패가 등장하게 되고 이런 시장 실패가 쌓이고 물건이 계속 쌓이면서 대공황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대공황.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다 썼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수정 자본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이 수정 자본주의의 핵심 이야기는 뭐냐? 방금 산업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이야기, 애덤 스미스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시장 경제에 정부가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였잖아요. 근데 수정 자본주의는 이제 적절히 개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조합니다. 시장에만 맡기면 시장 실패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시장을 개입해야 된다, 정부가. 그럼 이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 한번 살펴보면 방금 한계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그대로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시장에 맡겨놨으면 자율적으로 배분될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더라. 시장 실패가 발생하네. 이게 첫 번째 배경. 자, 두 번째,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이거였어요. 대공황이 터졌다라는 점.
경제 대공황이 터졌다라는 점이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1929년에 터집니다. 대공황이 이제. 그러니까 이 대공황은 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완전 막 침체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자, 그래서 그럼 이 대공황을 터져서 그러니까 대공황,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뭐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이런 게 발생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수장이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공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대공황은 일단 이 땡땡하고 옆에 비어있죠? 그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일단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너무 많이 생산됐어요. 산업자본주의 때의 다양한 경제학자들은 뭐 세이라는 학자도 그랬고 세이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생산을 하면 소비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과 달랐던 거죠. 생산을 했지만 소비가 안 따라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잘 안 따라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생산이 소비보다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재고가 쌓입니다. 물건이 안 팔렸으니까 이제. 자,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고 재고가 자꾸 쌓이면 그 기업은 부도가 나겠죠.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자, 그럼 기업이 부도가 나면 실업자도 같이 발생을 해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실업자가 발생해요. 자, 그럼 실업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실업자들은 또 자기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또 줄어듭니다. 소비를 또 잘 안 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기업은 또 뭐야? 재고가 또 쌓이니까 기업이 또 망해요. 연쇄 부도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또 다 망하니까 이제 자, 이거 여러분들 내가 자리가 없어서 위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도 자리 없으면은 위로 올라가도 되고 자리 있으면 옆으로 계속 빠져주세요. 이거 연쇄 부도가 나니까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실업이 대량으로 일어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럼 또 이러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중에 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소비는 또 줄어. 기업은 또 망해. 소비는 또 줄어. 기업은 또 망해. 이게 계속 쳇바퀴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애덤 스미스 생각으로는 시장에 맡기면은 다 잘 될 것이다 이랬는데 아니잖아요. 이제.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정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정자본주의에서는 아까 산업자본주의의 애덤 스미스는 작은 정부를 주장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아, 작은 정부는 안 된다. 큰 정부가 시장에 적절하게 개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정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일단 공공사업을 실시합니다. 공공사업 실시. 공공사업을 실시하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인데 테네시 강에 댐을 건설을 했어요. 거기서 그 공공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동자로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이제. 국가에서 이제 공공사업을 실시하고 또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 돈을 줌으로써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생산한 만큼 소비가 안 따라가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을 주게 된 거죠. 구매력을 주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니까 재고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살아나면서 경기가 침체됐던 경기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치. 이게 수정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그래서 이 핵심적인 사상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과잉 생산이 문제였어요. 생산한 만큼 소비가 안 따라가서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에 돈을 쥐어주면서 너희 소비해. 소비를 하게 하면서
그 재고를 팔게 하고 기업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뭐 정치적인 발언이 될까봐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한 민생 뭐였지? 소비 쿠폰? 그게 이거를 배경으로 한 정책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메커니즘인 거예요, 이제. 그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 대표학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대표학자 사상가 케인즈입니다.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케인즈라고도 하고 케인스라고도 하는데 교과서에는 케인스라고 나오니까 케인스라고 한번 써보죠, 이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인 경제학파만 있었었는데 이 케인즈가 등장하면서 케인즈 학파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제학계의 양대 산맥이에요. 이제 고전학파,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고전학파, 이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케인즈 학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면 케인즈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지금 이 대공황이 상황이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경기 침체.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었어요. 실업이 많이 발생했어 이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 지출을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사람들의 손에 돈을 쥐어줘야 된다는 거지. 사람들의 손에 돈을 쥐어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서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수요라는 것은 여러분 중3 때 수요 공급 곡선 들어봤죠? 수요라는 거는 쉽게 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소비한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이 이제 소비가 늘어나니까 기업은 이제 재고가 다 팔리잖아요. 이런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게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실업이 구제되고 경기가 부양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네, 다시 한번 경기가 지금 침체된 상황이에요. 그 기업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재고가 자꾸 쌓여서 지금 회사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비력, 구매력을 주게 되게 되고, 사람들이 실질적인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 기업이 재고가 사라졌어. 이제 물건이 잘 팔려. 그러니까 경기가 부양되면서 기업이 이제 고용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실업이 구제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만능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돈을 뿌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화폐의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지. 근데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 이 1,000원 한 장당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상승합니다. 자, 흰색으로. 그러니까 실업은 구제되지만, 경기는 부양되지만 물가는 상승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1,000원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0원의 가치가 이건 뭐 적을 필요가 없어요. 아이스크림 하나에 1,000원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1,000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때 2,000원이 필요한 거죠,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지?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실업은 구제되지만 물가는 상승하더라. 이제 이런 상황.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 상황도 있어요. 너무 경기가 과열된 상황. 경기 과열 된 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높은 물가인 상황도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는 정부 지출을 줄이면 된다 이거예요. 정부 지출을 감소하면 되고, 축소시키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총수요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가 안정. 경기가 안정되면서, 경기가 진정되면서 물가는 안정되게 될 것이다. 가로 속에다 써 넣으면 돼요, 이제. 그렇지만 이때도 한계는 발생해요. 물가는 안정되지만
수요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다시 기업에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기가 힘들어지니까 기업은 해고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실업이 증가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썼던 수요 공급 곡선 기억나죠? 수요 공급 곡선. 대충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이제 GDP가 있고 물가가 이렇게 있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총공급, 총수요라고 하는 게 좀 더 명확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니까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정부 지출을 확대해서 총수요를 이렇게 증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래 GDP가 이 정도였는데 늘어나잖아요, 이제. 경기가 되게 경기 침체 상황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라 써 있어? 경기가 부양되는 거죠, 이제. 근데 문제는 물가도 같이 올랐다. 그치? 경기는 살렸지만 물가도 같이 상승하는 이런 느낌. 근데 이제 반대로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면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물가는 안정됐지만 경기도 같이 침체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케인즈의 생각은 핵심은 뭐냐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어요. 물가와 실업. 이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고 정부가 딱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은 실업이 더 심한 것 같아. 지금은 물가가 더 심한 것 같아. 정부가 딱 판단을 해서 둘 중 하나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지. 둘 중 하나만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만 잡아가면서 경기가 너무 침체된 상황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걸 감수하면서도 실업을 구제해주고 줄 수 있고 경기가 너무 과열된 상태에서는 실업이 증가할 걸 감수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케인즈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안 통하는 시기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수정자본주의도 안 되겠다.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망친다. 시장의 자율성을 다시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 바로 4번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다시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자본주의가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는 다시 한번 시장의 자율성으로 가야 된다 이거야.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비판합니다. 이제 시장의 자율성을 다시 강조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수정자본주의가 상당히 성공을 했잖아요, 그죠? 케인즈의 이론이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흥행을 했어요. 소비가 늘어나니까 기업이 살아나네. 그러니까 복지정책 막 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이유가 있어. 배경이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수정자본주의의 등장 배경이 뭐였어요?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실패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정부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했어요. 자, 그럼 그게 왜 발생했느냐? 1970년대 석유 파동이 발생합니다. 자, 석유 파동이 발생하는데, 자, 이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이거 다 지우고, 자, 이거 총수요, 총공급 곡선 이렇게 했는데 석유 파동이 발생합니다. 자, 석유는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디든 들어가요. 어디든. 물건을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어디든 들어가. 그러니까 이 석유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물건의 공급이 줄어버린다는 소리예요,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공급이 줄었어, 이거. 자, 그러니까 원래 GDP가 이 정도였고 원래 경제가 이 정도였고 물가도 이 정도였는데 석유 파동이 터지면서 경기는 침체되면서 물가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방금 말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자, 근데 케인즈의 생각 뭐였어요? 케인즈 학파의 생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물가를 안정시키고 싶으면은 경기 침체를 감수해야 하고, 경기를 부양하고 싶으면은 물가의 상승을 감수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같이 왔어요. 자, 여기서 정부가 개입해서 그래, 지금 경기 침체니까 이제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수요를 증가시켜 보자 라고 하면은 물가가 너무 폭등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려요. 물가 폭등해 버려. 그럼 이러면 물가가 더 폭등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그래, 그럼 물가 낮춰볼까? 총수요 줄여볼까? 하면은 경기가 지금 이만큼 침체된 더 침체돼. 지금 더 침체된다고 이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지금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발생한다고 하느냐? 자, 여기 좀 지우고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그 밑에 있는 거기에다 그 화살표에다 쓰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했다. 정부 실패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정부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약화시키더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일단은 뭐 세금을 해가지고 뭐 복지를 말도 안 돼. 세금 감면시켜. 다시 자유롭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금 감면하고 복지는 축소하고 공기업은 민영화하고. 그러니까 코레일 같은 공기업들을 민간 기업에게 넘겨야 된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처럼 만들어야 된다. 민영화하고. 기업의 규제를 왜 해? 지금 자유롭게 해야 된다니까, 시장. 기업 규제 완화하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노동, 평생 고용?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하면은 기업이 힘들 때 마음대로 해고를 못해서 기업 자체가 망해.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화해. 그러면서 이제 뭐 비정규직 늘어나고 이러는 거죠, 이제. 이런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이제. 정말 시장의 자율성이 모든 걸 맡겨야 된다. 과거처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수정자본주의를 완전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학자가 누가 있냐면, 사상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경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사회 교과서를 보니까 이 두 학자의 어떤 세부적인 이야기는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학자 이렇게가 있구나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신자유주의도 만능은 아니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걸 또 다시 시장에 맡기자고 하니까 시장에만 맡기면 생기는 문제가 또 발생하지. 정부 규제와 사회적 안정망이 지나치게 약화되면서 사회 양극화, 빈부격차는 다시 커지고요. 경제 불안정성 다시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한계가 나타나는데 그 한계가 나타나게 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에요. 이거 한국말로 바꿔보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아이고. 자, 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제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뭐냐면 이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저신용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저신용자지만 그 사람이 집을 산다고 하면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신용자긴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어. 그럼 그 주택을 경매에 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막 해준 거예요. 이제 저신용자들에게도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비우량자가 들어간 게 뭐냐면 정말 저신용자들, 정말 작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우량, 작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고 해요. 어차피
얘가 못 갚으면 이거 팔면 되지. 주택 경매에 넘기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집니다. 너무 많아지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니까 너무 막 그걸 사려는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주택 가격이 막 폭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은행이 이게 안 팔려 주택이 안 팔리니까 이제 빌려준 돈 회수를 못하고 은행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은행이 망하기 시작하니까 그 은행한테 돈을 빌린 이런 기업들도 망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뭐 다 같이 망한 거예요. 2008년에 그래서 대규모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럼 이게 왜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만약에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조금이라도 가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부의 규제가에서 완전 통제를 완전히 안 하고 시장의 자율에만 맡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2008년에 여러분들 안 태어났었잖아요. 그래서 모르실 텐데 아주 위기였어요. 정말 제가 이제 20대 때쯤인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았죠 이때. 아이고 끝났네. 이게 시간 가는 줄 재밌었죠, 그지? 시간 가는 줄 몰랐잖아요, 그지? 나만 그랬나? 자.